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희성 교수님 노동학대 전문가라고 아주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김용민 교수님도 경영경제학의 측면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3050 클럽에 가입했거든요. 3050 클럽이라는 것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명 이상인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로 가입했는데 세계에서 7번째 선진대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이 선진국들하고 견주어서 어느 정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4월 11일 날 추경호 의원 등 12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노조경제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각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경제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나온 건 아니고 원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동조합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또 줄여서 파견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개정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노조경제법이라고 하는데 왜 노조경제법이라고 하느냐? 이 두 법률에 나와 있는 아주 캐캐 묵은 조문들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43조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 대체근로 금지 규정입니다. 요거를 드러내고 또 파견법 16조 요거는 파견금지법입니다. 요것도 또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문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법률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4월 국회에서 좀 이례적으로 바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당 한정혜 의원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안을 작년 12월 28일 발의했는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직자, 실직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ILO 협약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심사를 들어갈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조합법의 개정의 중요 내용은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요구에 대한 찬반 투표일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사업장 내 시설을 증가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되어 있고요.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서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법한 단체 협약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과연 이것이 통과될지 굉장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 신문 다 보셨겠지만 이 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순간
현대자동차는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과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내용입니다. 이대로만 되면 상당히 기업에게는 좋아질 것 같은데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저항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경호 의원의 법안 개정안 중에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김용민 교수님 또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대체근로 허용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뭐 대체근로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노동법이 너무 이렇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만 되어 있어서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대해서도 거의 지금 기준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LO 핵심 협약은 퇴직자와 실직자의 노동가입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미 해직이 됐거나 또 실직을 해서 이미 근로자가 아닌 신분인데 이분들까지도 노조에 계속 가입을 해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다 노조 가입자가 되니까 노조원이 되지 않을까. 그럼 노조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점점. 그래서 노조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뭐 완전히 뒤집혀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진 운동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추경호 의원이 대체근로 허용을 요구하는 이런 법안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이것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체근로 허용을 보면 대체근로라는 것은 노조가 파업하는 기간내 기업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파업 행위 중에 신규 채용도 하지 마라. 또 대체 근로도 하지 마라. 도급, 하도급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장을 놀아라. 파업하는 동안 일절 생산 활동을 길게 하고 만 있어라. 직원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없다고 해서 신규 채용도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일시적인 대체도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도급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유일합니다. 노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 1년 내내 파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각주 이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0년간 430회 넘게 파업을 했고 파업에 따른 누적 생산 차질은 물량으로는 52만 9천 대, 금액으로는 9조 7천억에 달한다고 회사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노조의 파업은 거의 상시화되어 있는데 기업은 그에 대해서 마땅한 견제 수단이 없습니다. 조업 중단과 생산 차질로 손실이 모두 기업이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체근로가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노조의 파업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 각국은 노조의 파업권도 인정하지만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도 동시에 인정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조의 파업권만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선 국제노동기구 ILO는 우선 대체 근로는 업무 중단에 의해서 긴박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서비스 내지 산업에 한해서 그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나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주 사업 자유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나라입니다. 제2 중에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조건과 관련된 경제적 파업에는 파업 참가 근로자를 영구 대체하는 신규 채용까지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을 했을 때 파업이 종료한 후 파업 참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법리가 이미 1938년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노동관계위원회 NLRB라고 합니다.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제기한 맥케이 라디오 앤드 텔레그래프, 즉 맥케이 라디오 전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확립이 됐고, 이 판례는 지금까지 변경이 되고 있지 않는 미국의 리딩 케이스입니다. 리딩 케이스는 이런 사건에서는 항상 미국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범절이 되는, 항상 표준이 되는 판례를 리딩 케이스라고 합니다. 리딩 케이스로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것을 맥케이 독트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케이 독트린을 정리를 하면 경제적 파업의 경우 사용자는 초업 계속을 위하여 대체 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파업 시 대체 근로를 채용할 경우 영구적인 고용의 약속도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파업입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런 파업을 했을 때는 대체 근로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체 근로자를 스트라이크 브레이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브레이커에 대해서 제가 12페이지에 각주 4번에 약간 적어놨는데요. 스트라이크 브레이커는 약간 이걸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스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블랙렉이라고 하고 있고, 또 롭스틱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크로스 피켓 라인을 넘어서 근로자들이 일터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스트라이크 브레이커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고전의 문장을 보면 노조원이 아닌 사람, 그 이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스트라이크 이후에 비로소 그 기업체가 계속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 인력, 그것을 스트라이크 브레이크를 한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전까지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제 대체 들어간 거, 원래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고, 두 번째로 근로자 중에서도 그 노조원이든 아니든 간에 근로자 중에서도 피켓 라인을 넘어서 일터로 진입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스트라이크 브레이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트라이크 브레이크는 월드와이드 페노메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1938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고요. 또 연방 차원에서 또 연방 지방법원, 연방 고등법원, 연방 대법원 이렇게 있는데, 법원 중에 최고로 높은 게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죠.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근로 자체로 완벽하게 인정된 그 두 번째 적용인 건데요. 제가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된 업무를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 사업을 보고 계속하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업 계속 위에 파업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다. 사용자는 파업 참가자의 복귀 시 이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구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84년 조셉 베커라는 사람이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오하이오주 부치텔 공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노동쟁의가 발생했습니다. 피커톤이라는 용역 대행업체입니다. 이 용역 대행업체는 요 말하는 사설 정보도 파악하고 어떤 그 심부름 대행업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푸치텔 광산에서 용역 대행업체를 고용을 해서 이 스트라이크 브레이커들을 에스코트해서 공산으로 진입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노동자고 총을 든 사람들이 핑크톤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을 같이 데리고 공산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미국은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대체근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유형의 고용형태에 국한하여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법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파업 불참 근로자를 이용한 대체근로, 또 동일기업 내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이용한 대체근로, 무상의 협력자를 이용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한정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근로자 중에 파업 불참하는 사람 대체해라 할 수도 있고, 동일기업 내에서 다른 사업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무상으로 또 하겠다는 사람을 또 대체근로가 할 수 있습니다. 대체근로를 위해서 파견근로계약이나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기근로대체계약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파업 중이라도 무기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고, 외부 기업과의 하청계약을 통한 대체로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대체 근로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은 형사범죄 행위가 됩니다. 대체 근로를 방해하는 형사범죄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노동의 자유를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고요. 해고를 정당화하는 특히 중대한 규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자를 해고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대체 근로를 방해하는 자를 해고해버릴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그런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대체로 어떤 나라에서도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되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대체 근로는 대체 근로에 대한 대항의 수준, 피케팅의 정당성 등의 구조에 따라 원칙적인 사용이 허용되는 바, 파업 발생 시 사용자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근로 제공을 희망하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대체 근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신규 채용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업 불참자의 사용자의 대체 근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업 불참자를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대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투입에 관한 파견 근로자 규율에 관한 법령 11조 5항에서 파견 근로자의 투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체 근로 문제는 실무적 차원에서 파업권과 무기대등권,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결투의 상대방은 서로 무기가 동등해야 한다. 한 사람은 대포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권총을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조합과 분경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역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관련해서 파업 발생 시 조업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최고법원의 입장입니다. 비조합원이든 파업 불참자 등을 동원해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고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런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는 판례에 의해서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유명한 산요 전기 궤도 사건에서 조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캡 협정이라는 걸 체결할 수 있는데요. 스캡 협정은 근로자와 노조와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 고용을 금지한다. 아니면은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스캡 협정을 체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노조하고 사용자가 우리는 노조 행위 중에 대체 근로 고용 금지하게 하겠다. 대체 근로 고용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 아니면은 대체 근로를 하더라도 어떤 범위 내에서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조금 상당히 완화하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아주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뭐 노조하고 합의하면 뭐 대체 근로를 금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또 파업 근로자가 파업 종료 시에는 직장에 복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근로자를 이유로 파업 참가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어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용자는 직장 폐쇄 중에서도 대체로 대체 근로자에 의한 조업을 계속할 자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경우에도 역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일부러 두는 나라는 참 희귀한 나라라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라위하고 한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다만 상당한 해고 예고 기간을 전제로 해서 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계속 파업해 그럼 해고해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된 공인 파업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일부만 해고되거나 모두 해고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복직되었으나 파업 참가자 일부만이 복직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의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헌법상 파업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아주 여기는 근로자의 권리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파업도 그냥 단속 대상인데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노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근로권이 거의 파업권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와 같이 파업권 보장에 대체 근로까지 금지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파업권 보장에 근로 대체 금지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보편적인 근로관 법리입니다. 선진국들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체 근로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로 파업 발생 시 대체 근로 투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에 대응해서 대체 근로를 허용해서 사업주의 영업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체 근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증거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 이게 문제는 파업을 하면 무턱대고 그냥 사업장 내 사무실을 점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상무실을 점거하고 폭행을 하고 문을 닫고 또 거기 또 음식 시켜 먹고 며칠간 이렇게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참 곤란한 거죠. 어떤 사용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불법행위가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 이 점거 파업은 역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중요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고요.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정안은 이거를 이제 금지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진짜 이루어져야 될, 개정돼야 할 악설인데 개정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등, 우리나라에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2년만 지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맨날 이 단체 협약하다가 시간 다 버립니다. 그래서 3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사업주에도 민사책임을 지우지 사업하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사업주를 그냥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에 개정된 산업발전안전법, 거기도 보면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생기면 원청업체의 사장이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게 있습니다. 이거 절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직원도 아니고 하청업체 직원 좀 이게 이제 태안 발전소 근로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면 원청업체 사장이 7년 이하의 징역이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뭐 거의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감옥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덕담이 대표하지 마십시오. 기업을 대표하다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이제 대표 이사 안 하게 되면 축하합니다. 대표 감옥까지 없어졌네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00문제 고소고발돼 있고요. 지금 거의 모든 대표들이 고소고발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 각주 11번에 보면 2017년 기준 노조가 사업주를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대개 또 기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무조건 하고 이제 그냥 고발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기각 각하율이 81.2%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코미디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법률이 잘못됐어요. 법률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제 생각에는 우리 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을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전부 뽑아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수천 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거의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부터 없애야 우리나라에 진짜 규제를 철저했다고 할 수 있지. 그거를 하지 않고는 정말 사업하기 어려운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마이너한 건데, 주목할 것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고용세습과 같은 불합리한 단체 협약으로 박탈되지 않도록 일부간 단체 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지금까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 자녀들을 고용세습하도록 이렇게 못 박아놓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단체 협약은 그런 단체 협약은 시정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지 그걸 계속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서 이걸 좀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입니다. 요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16조 1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국제 비교를 해보자면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대부분 이런 파견을 허용하고 금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허용을 하되 사용 기간을 좀 줄인다든지 폐지 대신 또 차별 시정 강화. 이 차별 시정 강화는 무슨 말이냐면 파견 직원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견 직원을 우리 직원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파견 직원을 오히려 파견 직원의 신분 보장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적입니까? 우리는 파견 직원이니까 뭐 월급도 조금 주고 대충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파견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파견 직원을 우리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해줘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휴가도 보장해주고 월차도 보장해주고 잔존수당도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오히려 이런 법이 좀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나라 이 정부가 좀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했다는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 가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뭐 자동차 산업이나 많은 산업에서 제대로 고용이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냥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죠. 영노 삼성 조합원들이 절반이 노조에 번개를 들었어요. 노조 번개를 우리 파업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람이 급격하게 망가지면 뭐 그때서 근로자들이 정신 차릴 텐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